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상한가 폭 제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30%입니다. 자, 4년 전 2015년 6월에 시행된 이 상한가 폭 확대 이후 자, 우리나라 증시의 체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상한가 폭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만 피해를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만약에 주식 상한가 폭이 다시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15%로 돌아가게 된다면 과연 증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그리고 과연 개인 투자자에게 득이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제한 폭 30%에 대한 분노. 자, 개인 투자자분들 보게 되면은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신 경우가 다반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가을 같은 경우 증시가 크게 하락할 때 개별 종목 단위에서 30% 수준의 하한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 단 하루 만에 엄청난 손실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가격 제한 폭이 다시 15%로 줄어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격 제한 폭이 확대돼서 시장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뭐 그러한 생각은 어떻게 본다면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2015년 상한가 폭 확대되기 이전에도 그러한 우려감과 논의는 계속 있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시장의 우려감과 달리 오히려 상한가 폭이 30%로 확대된 이후 증시는 매우 안정적인 그러한 흐름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상의 오른쪽 블록은 자, 상한가 폭 30% 시행 이후 그 이전은 15% 수준일 때 자, 증시 흐름인데요. 자, 하단의 지표는 등락률의 일간 등락률의 200일 이동평균, 등락률 절대값의 200일 이동평균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장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상한가 폭이 30%로 확대된 이후 생각 같아서는 또는 고정관념 같아서는 저 변동성이 확대됐어야 되지만 오히려 고요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외로 조용한 부분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히려 시장의 안정성은 더 강화됐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작년에 증시 폭락했고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비하면 최근의 하락은 정말 귀여운 하락입니다. 지금 화면상의 차트를 보시더라도 2008년 뭐 2000년대 초반 이럴 때 하락하게 되면요. 그냥 기본 하락하는 게 주가지수 20% 하락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정말 양호한 조정폭입니다. 자, 이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준비했어요. 상한가 폭 확대가 과연 증시 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연구 자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12년 전에 한국거래소에서의 가격 제한폭 제도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KRX 가격 제한폭 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한국증권연구원의 엄경식 박사님의 자료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자료를 자료 중에 두 개의 표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하나는 이것입니다. 자, 상한가 빈도율입니다. 자, 이것은 하단에 보시면은 8% 기간, 12% 기간 이렇게 딩딩딩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한가 폭의 기간이 그 상한가 폭이 15%일 때, 12%일 때, 8%일 때 그 기간 중에 상한가 빈도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한가 폭이 작을 때 상한가 빈도가 높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장의 정보 효율성이 상한가 폭이 적을수록 낮았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효율성이 낮게 되면요. 어떤 재료가 있다. 호재가 터졌다 또는 악재가 터졌다 한다면
그게 뭐 상한가 폭이 클 때는 하루 만에 다 해소가 되지만 상한가 폭이 작게 되면은 하루 안에 해소가 안 되니까 이게 며칠간 계속 이어지면서 오버슈팅 또는 언더슈팅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러한 특징이 상한가 폭이 작을 때,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개별 주식의 변동성과 주가 지수의 변동성을 보게 되면요. 자, 상한가 폭이 확대될 때 개별 주식의 변동성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개별 종목 하나하나 단위로 보면 상한가 폭이 커졌기 때문에 작은 악재에도 크게 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개별 종목 단위에서는 확대된 게 사실인데 주가 지수 단위에서 보게 되면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고요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즉,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중요한 몇 가지 이제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한가 폭 확대 여부는 시장의 효율성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자, 상한가 폭이 확대가 되게 되면은 시장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악재나 호재와 같은 이벤트들이 바로바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상한가 폭이 작을 때는 수일간에 걸쳐서 오버슈팅 내진 언더슈팅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상한가 폭이 커지게 상한가 폭이 작은 상황에서는 주가가 오랫동안 강세 또는 오랫동안 약세 보이는 과상승, 과하락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반대로 상한가 폭이 커지게 되면요. 자, 하루 만에 모든 것이 해소되기 때문에요. 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변동성이 축소되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시장의 상한가 폭이 커지게 되면은 시장 전체적인 변동성이 낮아져요. 자, 그런데 자, 개별 종목의 우려감 때문에 상한가 폭을 다시 15%로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자, 저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 상한가를 이용한 시세 조작이 다시 늘어날 것이다. 자, 상한가 폭이 30%로 늘어나면서요. 상한가 종목 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웬만해서는 상한가 가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데 예전에 15% 또는 12% 이럴 때는 마음만 먹으면 그냥 상한가로 말아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세를 조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소위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작전 세력이 있다면 상한가 폭이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시세에 대한 장난질이 늘어나게 됩니다. 상한가 늘어나면 좋죠. 따봉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2000년 초반 이런 일들 정말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 개인 투자자분들 돈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습니다. 대부분 똑같습니다. 현혹돼서 같이 쫓아 들어갔다가 그냥 말려버리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이 발생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자, 이번에 작년 1월부터 해서 최근까지의 주가지수 하락폭이 20% 수준이었는데 그 정도는 그냥 귀여운 수준으로 끝날 거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요. 아마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거 정말 부담스러운 재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폭을 다시 15%로 줄인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저는 상한가 폭 확대 덕분에 시장 변동성이 안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세장이 찾아오더라도 큰 부담이 없었다 생각합니다. 다만 개별 종목 단위에서는 30% 등락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저것입니다. 무엇이냐? 분산 투자입니다. 자, 분산 투자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의 리스크에 근접하게 개별 종목 단위에서는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분산 투자를 할수록 리스크가 줄어들게 돼요. 상한가 폭이 지금보다 확대된다면 더 리스크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다행히도 지난 5년여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의 분산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료는 2014년과 2018년, 2014년이면은 그 다음에 6월에 상한가 폭이 확대된 이 바로 6개월 전이죠. 자, 그때 당시, 그리고 2018년이면 최근에 나온 작년 연말 기준인데 4년, 대략 4년, 여기 4, 5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4년 정도의 시간 동안 보게 되면요,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했던 투자자의 비중이 2014년 연말에는 64% 였습니다만 2018년에는 7%포인트 줄은 57%로 줄어들었고요. 세 종목 이상 투자한 투자자의 비중은 2014년 연말에는 35.8%에서 2018년 연말에는 42.8%로 7%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 이 자료는 이제 예탁원에서 12월 결산 범인의 주주 동향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오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분산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 상한가 폭 제도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라는 상한가 폭 15%로 가기는 힘들어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 그렇게 된다 한다면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시장에 근접할수록, 즉 분산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리스크가 줄어들게 됩니다. 오히려 집중 투자하게 되면 더 큰 리스크에 노출이 되게 돼요. 자, 이 점을 감안하시면서요, 자, 4년 동안에 바뀐 개인 투자자분들의 문화처럼 우리 애청자님들도 분산 투자 꼭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안정성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이구, 말이 너무 길었네요. 오늘의 결론, 상한가 폭 오히려 늘리면 늘렸지 다시 줄이는 것은 개인에게 독이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내리면서 증시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신 마음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칼럼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에 상세 보기 보시면요, 칼럼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칼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힘들게 내용 준비했는데요,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라면서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